현대경제연구원 대표를 지내셨죠. 그리고 우리 주간전망대에 명 앵커셨던 우리 2.1 지속가능연구소 한상화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시죠? 네. 저도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 얘기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박정현 박사 지금 나가다가 우리 한 박사님한테 붙잡히셨습니다. 네, 이거 왜 이래 뭐 선수가 이러면서 지금 저 나가려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냥 우리끼리 수다나 떨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네. 결국 WMC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야 오늘은 수다 떠는 기분으로 왜냐하면 저한테는 두 분이 정말로 스승님 같으신 게 초대의 주간전망대에 그러니까. 사회이셨고 그다음에 네. 이제 맡아서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한 박사님이 저를 또 많이 이뻐해 주셔갖고 이제 불러주시면은 늘 뭐 좀 그런 건 있었어. 뭐 이렇게 뭐 좀 얘기 좀 하려면 거기 겉절이는 좀 아니 저 묵은지는 좀 옆에 있고 우리 저 젊은 겉절이들 얘기 좀 들어보자 이러시면서 쫑코도 많이 주시고 아니 근데 네. 뭐 베컴처럼 머리요? 예. 자유인이 되려고. 아니 우리 저기 본부장님이 바람 나셔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패션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만약 코로나 시국이 아니면 지금 뭐 연구원 이렇게 나오셨어도 우리 박사님 뭐 국내 계시는 것보다 더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실 텐데 답답하시죠? 이게 해외를 놀러 가려 그랬는데. 놀러를 갈라. 네. 그런데 가려고 하자마자 바로 코로나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유튜브고 뭐고 방송업계를 완전히 떠나겠다 그러고 떠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워낙 할 일이 없어서 다시 좀 나왔습니다. 근데 2.1 지속 가능 연구소에서 2.1이 뭡니까? 출산율이요. 하하. 합계 출산율. 합계 출산율. 네. 2.1이 나와야 지속 가능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부부가 평균 2.1 정도의 출산율은 부부가 만나서 기본은 2명을 낳아야 되는데 네. 0.1이 더 붙는 거는 영유아 사망 때문에. 영유아 사망 때문에. 얘들이 커가지고 자기 애를 낳기 전에 죽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2.09명이 나와야 이게 인구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고 치면 우리가 30살 정도 되면 보통 한 가족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럼 30년의 반감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령화만 없으면 30년이면 그냥 반감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빨리 저기 두 선배님들도 집에 오늘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만들어? 아니 2.1을 넘겨야 된다면서요? 지금 있는 애들도 골치 아프 죽겠어요, 그래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우리 단호소님 다시 사회자로 복귀하셨네요. 지금 이 화면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한상원 박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저희 둘이가 뭐 패널인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저희가 WMC를 보고 우리 한상원 박사님이 오늘 패널이십니다. 아니 근데 네. 저는 그동안에 박사님 나오시는 저기 유튜브를 다 봤어요. 네, 다 네. 봤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또 물꼬를 트셨으니 이제 더 자주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 우리 연합 인포맥스 네. 우리 애청자들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 한 박사님 나오시는 그 유튜브를 못 보신 분들 계실까 봐 하는데 제가 받았던 메시지는 그거예요. 2023년 버블 붕괴 가능성을 굉장히 네. 많이 강조하셨고 네. 그런 상황이었고 버블 붕괴 전에는 이런 조짐들이 있다 하는 그 내용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근데 지금 2023년 버블 붕괴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이 돼서. 네. 시장이 저는 이거 한번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2023년 버블 붕괴 얘기한 거는 네. 주식 시장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 쪽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트리플 버블 책을 썼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제일 많은 부분은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 할애가 돼 있고. 근데 아파트 시장도 결국은 투자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금리니 통화니 뭐 경기니 안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사실 다 녹여서 보고 봤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식 시장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지금 어느 나라 부동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이죠. 전 세계 부동산이 다 안 좋은데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지금 다 상투까지 왔어요. 네. 근데 우리는 아주 심한 상투 왔고 다른 데도 계속 너무 오르고 있는데 그 뭐 부동산 상투라고 하는 것에서 길게 얘기하자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부동산 시장은 저는 사실은 주식 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원래 더 전문 분야니까 네네.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받쳐지잖아요. 그럼 그거는 상승장이에요. 대세 상승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가 없어져. 그거는 상투의 신호예요. 네. 뭐 이건 항상 그래요. 네네. 상투의 신호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가격은 올라가고 호가도 올라가죠. 근데 거래가 가끔씩 터지면서 신고가를 찍어줘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거래량이 뚝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투 끝의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17년, 18년은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무지하게 터졌어요. 그게 예. 진짜 대세 상승이었고, 예. 19년, 20년은 영끌 시장이거든요. 네네. 이게 부동산 시장 끝물에 나타나는 현상이 영끌이에요. 작년까지 영끌 많았잖아요. 올해는 영끌도 거래가 많이 안 터져요. 네. 올해는 어디가 터지냐면 우리 소위 빌라라고 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예. 빌라가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가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건데 이 소장님 원래 우리 주식시장의 전설 같은 이게 30년 관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에 처음에 갈 때 삼성전자 쫙 가고 그다음에 뭐 경기민감주 갔다가 뭐 갔다가 어디 이름도 못 들어본 중소형주 올라가면 끝물이잖아요. 그랬죠. 예. 부동산 시장 똑같아요. 이제 빌라까지 오르느냐 이 말씀이 지금. 빌라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다 갈 만큼 갔고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가 안 따라온다는 건 사람들이 저 가격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엄두를 못.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요즘 삼성전자 때문에 다 지금 피받아실 텐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에서 가격이 한 20만 원 된다. 그러면 그 손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잖아요.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뭐 지금 시중에 돈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 돈이 많은 상태에서는 꺼지진 않거든요. 근데 내년이 조금 위험할 수 있고 내후년은 좀 많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깍두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사실 뭐 부동산 가격 붕괴 뭐 하락 얘기는 한 지가 좀 오래됐기도 해서 오래됐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뭔가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본부장님께서 2023년에 트리플 버블이 이제 꺼질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사실 왜 2023년을 꼭 찍으셨는지 그게 좀 더 궁금해요. 제가 그 책에다가 쓰기를 그 책에서 제가 쓴 대로 지금 거의 우리 연준 움직임도 거의 그대로 오는데 네네네. 전 책에다가 쓰기를 2022년 말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썼어요. 이미 작년 말에. 근데 지금 2022년 말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지금 굉장히 가까워졌죠. 얼마 전 지난번 FOMC에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2000 점도표에 6월달 점도표에 네, 22년 말이 소수 의견이지만 찍혀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요즘은 이제 그 얘기하는 사람들 더 많아졌고. 예. 근데 저는 23년에 금리 인상이 조금은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제가 작년에 책을 쓸 때는 2023년이 아니라 금리 인상 얘기도 안 했었고 올 상반기까지도 23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고 연준이 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6월 달 점도표부터는 23년이 두 번이 찍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두 번 가지고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물가가 내년까지 세게 23년까지 가는 물가라고 봐요. 아니 제가 이어서 말씀드린 왜 제가 왜 2023년이냐고 여쭤봤냐면 네. 분명히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하고 맞물릴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뭐 통화 정책을 오래 본 사람으로서 네. 항상 보게 되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붐앤 버스트. 그러니까 버블을 만들고 또 버블을 꺼치잖아요. 이 뭐 샤워실의 바보들처럼. 그렇죠. 근데 그 버블이 꺼지는 시기를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의 초입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금리 인상을 하고 조금은 몇 년 지나서 한참 지나야죠. 예, 그러니까 보면은 94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해서 97년도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왔고 2015년에 금리 인상 시작해서 2004년에 금리 인상해서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고 네.
그리고 요번에도 보면은 뭐 사실 코로나가 계기가 되긴 했지만 미국 금리 인상 처음 시작한 게 2015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19년, 뭐 20년에 터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2023년이면 이제 금리를 제로 금리에서 겨우 한 번, 두 번 올릴 때인데 네. 그 정도 금리 인상만으로도 이렇게 터질 정도로 취약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 개념이 지금 약간 다른 거예요. 나는 23년에 금리 인상 속도가 2번 가지고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 더 빠를 거다. 한 4번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기억해 보시면 94년에 금리 인상 1년에 200bp를 했잖아요. 2%포인트. 예. 근데 그때 200pp하고 지금 100bp는요. 충격이 지금 100bp가 더 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하고는 다르죠. 그 한참 더 전에는 폴 보커는 19%까지 올렸었잖아요. 이 무슨 네. 이자 제한법 걸릴 금리까지 올렸는데. 근데 그때 어디가 터냐? 영국이 터졌잖아요. 네. 근데 영국 하나만 터지고 말았잖아요. 그랬죠? 19%인데도. 근데 이 94년에 그러니까 2%포인트로 올렸을 때는 그 시작이 태국인가에서 시작이에요. 네, 그리고 저 아시아 싹 이게 다 힘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저 멕시코 갔다가 ABC 컨트리 갔다가 러시아 갔다가 뭐 싹 하고 우리도 자빠지고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끝났거든요. 97년에 우리가 IMF 왔고 98년에 러시아가 그 전에 흔들거리다가 좀 잘 버티다가 잘 넘어가나 했는데 우리 자빠지고 난 바로 다음에 이어서 네. 98년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렇게 왔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19%인데도 영국 하나 쓰러졌는데 94년에는 1년에 2%포인트인데 환태평양 지진 때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잖아요. 그때. 그잖아요. 깔끔하게 정리. 네, 싹 다 정리됐죠 그때. 네, 네. 요번에는 지금은 이제 4번 인상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 경제가? 근데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일단은 돈을 너무 풀었어요. 아무리 뭐 MMT니 뭐니 이런 얘기해도 아무리 디플레이션의 세상이다고 그래도 이거는 화폐 수량설을 갖다 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물론 화폐 수량설에 이쪽에 돈을 퍼보면 이쪽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데 이게 가격이 옛날에 이만큼 퍼보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는 화폐 유통 속도가 안 따라오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퍼봤어요. 네. 제가 사실은 저는 뭐 이제 이코노미스트니까 원래 네. 경제연구원의 이코노미스트니까 저희는 이제 물가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이런 경우들을 일부러 실험하려고 돈을 이렇게 왕창 퍼붓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가끔씩 다른 나라들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때 이렇게 보면 지금 돈을 퍼보면 이게 이 돈을 퍼보면 새로운 물가 레벨로 이동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효율적이면 곧바로 이동을 해야죠. 네. 그리고선 더 이상 물가 상승이 안 나와요. 이건 이 물가에서 이 물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새로운 물가 레벨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굉장히 높은 물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이제 그쯤 되면 종식돼서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사이에는 물가가 오르는 거로 보이는데 이거는 수급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을 퍼봐서 물가가 현재 이 수준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이다. 눈에 보이기에는 물가 상승으로 보인다. 어쨌든 물가 상승은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런 걸 어디서 봤냐면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저 이 예는 잘 안 쓰는 예인데 네. 저기 우리 북한에 김정은 그 위원장인가요? 네. 네, 김정은 위원장. 거의 호칭들이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냥 뭐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뭐 트럼프 바이든 뭐 시진핑 얘기하는데 꼭 김정은 그래도 우리 남북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에 화폐 개혁을 합니다. 화폐계요. 네. 화폐 개혁을 했어요. 네. 그 이제 화폐 개혁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북한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는 빼고
화폐 개혁을 하면서 10대 1로 디노미네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0원 가지고 있으면 100원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인민들한테 좀 인기를 얻으려고 다른 모든 건 10대 1로 디노미네이션을 하고 인민들의 월급을 원래 예전 월급대로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10배 올려준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게 가능해요? 현대죠, 현대요. 금나와라 뚝딱이네. 네. 예. 10배를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을 10환으로 바꿔놓고 이게 그냥 100환을 월급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무슨 그렇게 말씀인지 된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지금 이게 가정입니까? 실제 한 거예요. 실제 그렇게 했어요. 실제 그렇게 했어요. 네. 네. 그렇게 하고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돈을 무지하게 퍼붓는 거잖아요. 이게 월급을 네. 뭐 왕창 네. 올리는 거니까. 북한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왔고요.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끝나는데 3년 걸렸어요.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끝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월급을 올려준 것만큼 물가가 오르고 끝났어요. 그렇지. 예. 그렇게 될 것 같아. 네. 결국 그렇게 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 사실 그거보다 물가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효과는 예를 들면 내가 그 전에 받던 월급 가지고 쌀을 한 가마를 살 수 있었으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0.9가마밖에 못 사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돈을 퍼부면 새로운 물가 레벨로 올라가는데 3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례가. 그래서 저는 작년에 천문학적으로 부었잖아요. GDP의 20%를 부은 거 아니에요, 돈을. 그게 말이 돼요, 도대체. 아니 연준이나 네. 22 그 대차 대조표 그 규모 느는 그래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고 뭐 M1 증가 M1 증가가 이렇게 오다 이러잖아요, 그냥. 글쎄 네, 그런 아시잖아요. 세상을 갖다가 그래 지금 과연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해석하는지도 궁금하고 한데 네. 아니 박사님 뉴욕 시립대 학위시죠? 네네네. 그럼 그때 공부하실 때 크루그만 교수가 있었나요? 크루그만은 그때 없었고요. 네. 그때 누가 있었냐면 해리 마코이츠가 있었죠. 우리의 전설적인 포트폴리오 이론. 포트폴리오 이론. 마코이치 해리 마코이츠. 마코비치 교수가 네. 예. 그때 이제 노벨상을 이미 받고 예. 그리고 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크루그만은 무슨 기사에 나올 때마다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뭐 이렇게 앞에 붙던데 네, 노벨 로리에이트라 그러죠. 저 스티글리츠 교수하고 뭐 그렇죠, 그런 식인데 그렇죠. 네. 뭐로 노벨상을 받으셨습니까? 크루그만 교수는. 크루그만 교수가 무슨 뭐 이상한 논문이에요. 그게 예. 예. 그 사실은 크루그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레리 서머스도 그렇고 또 한 명 누구 세 명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동시에 미국 경제학계의 3대 천재들이에요. 제프리 삭스? 제프리 삭스 예, 그 셋이 네, 네. 3대 천재입니다. 근데 크루그만은 아무도 노벨상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셋 중에는 제일 떨어져 보이는데요. 네, 이건 좀 이상한 경제학을 하니까. 이상한 경제학을. 근데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된 거는 서브프라임 사태예요. 서프라임. 네, 그거 안 터졌으면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브프라임 터진다고 예견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근데 요즘 그놈의 인플레이션이 이러다가 너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말 한번 경을 칠 거야가 레리 서머스 쪽이면 네, 크루그만은 괜찮아. 괜찮아죠. 돈 더 풀어도 돼. 네, 이쪽이 또 크루그만이란 말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는 두 분 다 나름 뭐 쟁쟁한 분들인데 정정한 분들이죠. 거기 이렇게 한번 논평을 해주신다. 논평을 해드리면 간단합니다. 이게 조셉 스티글리츠하고 예. 폴 크루그만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물가 없다 그럽니다. 인플레 없다. 네, 물가 예. 없다 그러고 예. 이쪽에 레리 서머스 똑같은 천재예요. 3대 천재 중에.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게 지금 MIT 교수인가 MIT에서 책을 냈었는데 그 우리 그 경제학 책에 그 맨날 이름 나오는 블랑샤 교수. 저 22에서 그 네, 예, 아주 유명한 그 분이잖아요. 블랑샤르. 네. 이 두 분은 노벨상 못 받았습니다. 네. 물가 온다 그럽니다. 인플레 온다. 네. 예. 저는 노벨상 못 받았습니다. 예. 네, 노벨상 물가 온다 그러죠. 인플레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간단하네요. 네. 크루그만하고 스티글리츠 너거는 받았고 네. 서머스하고 블랑샤르는 못 받았는데 한상환도 못 받았다. 네, 그렇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겠느냐? 한상환이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물가 인플레가 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언제 인플레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지금 이미 우리 경험 못한 인플레가 오고 있잖아요. 예.
저기 PC 제일 중요하게 보니까 PC 물가잖아요. PC 물가가 4.0 나왔던가요 지난번이? 그리고 네. 코아가 3.5던가요? 91년 만에 30년 만에 최고 높은 지금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즘에 이 디플레이션 세상에 3.5, 4.0의 PC 물가는 이건 우리 듣도 보도 못하던 물가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다음에 지금 집값 보세요. 집값 올라간 거 보시면 서울에 지금 중위값이 11억이 넘었죠? 네. 중위값 아파트가. 네네. 자, 11억. 우리나라의 서울의 월급쟁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 그 월급의 중위값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요즘 그 최저임금이 올라서 조금 갔을 텐데 그게 한 몇 년 전에 200만 원이었어요. 중위값이 전국의 평균으로. 네. 뭐 전국 평균이긴 한데 네. 그렇다 그러면 서울이라 그래봐야 뭐 한 300만 원밖에 더 되겠어요? 이거 몇 년 모아야 11억 모아요? 불가능이거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우리는 물가라고 하는 태풍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체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부에서 이거 태풍을 쳐다보면 바람치고만 난리 나잖아요. 예. 알거든요. 바깥에서 보면. 예.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지금 물가의 태풍은 와 있다. 그리고 이 물가는 당분간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박사님, 네. 인플레이션이 온다 쪽으로 거의 확신에 가까운 그걸 하고 계시고, 네. 저도 굳이 묻는다면은 네. 돈을 이렇게 풀어제꼈는데 인플레가 안 오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고,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럴 때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바보스러운 게 착실하게 월급 받아가지고 이거 뭐 적금 들고 예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제일 그거 바보라고 해야죠. 바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착실하게 현금을 모아야 돼요. 오히려. 앞으로 금방 현금이 왕인 세상이 옵니다. 지금 조금 논리에 이 도약이 있어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하. 주식시장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시 예, 그러면 자산 가격이 디플레, 즉 빠지는 세상이 올 거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부동산 가격은 지금부터 올라가도 많이 안 올라간다. 많이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주식하고 부동산은 다릅니다. 투자하는 방식이 달라요. 주식은 10% 먹으려고 들어가잖아요. 네. 네. 부동산은 10% 먹으려고 들어가면 안 돼요. 물리면 그걸로 갑니다. 그건 진짜로. 시쳇말로. 한 번 물리면 그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최소한 100%, 200%를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좀 올라서 11억 됐어. 기분 좋죠? 뭐 11억 정도가 아니고 근데- 뭐 10억 샀으면 지금 한 20억. 이거 한참 전 얘기고. 지금 10억짜리 오케이. 샀다. 네, 샀어요. 그럼 내년에 11억 돼요. 기분 좋죠? 내후년에 12억 되면 기분 좋습니다. 네. 한 번 꺾이면 5억으로 빠져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팔지도 못해요. 주식 시장 우리 그 마켓 메이킹을 해주잖아요. 시장 조성을. 그러니까 모든 호가 단위를 위아래를 다 채워주잖아요. 네. 부동산 그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실은 부동산이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부동산이 현 유동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거든요. 주식시장은 경매시장이 없잖아요. 부동산은 경매시장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겠어요. 시장에서 팔고 나올 수 있는데 왜 경매를 해요? 시장에서 못 팔고 나가니까 경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큰 부자 네. 내지는 알짜들은 네. 그래도 결국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부동산으로 망한 사람들도 많나요? 많죠. 무지하게 많아요. 부동산 물렸다가 못 팔면 망해 나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현금을 모아야 될 때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리고 그 수익 10% 먹고 바로 빠져나올 수도 힘들어요. 그것도.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동산을 하실 분들은 돈을 모아라. 지금부터는. 돈을 모아서 요 다음에 꺼지는 게 뭐 23년이 될 수도 있고 22년이 될 수도 있고 24년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이 꺾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부동산은. 뭐냐면 내년이 대선이잖아요. 네. 정권이 국민의힘 당으로 가든 아니면 민주당에서 계속 하든 간에 정부가 바뀌는 거거든요. 정부가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확 뒤집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만약에 가면
네. 그래서 구축들이 시장에 편하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거를 깎아주고 뭐 일가구 2주택 집 팔면 양도세 중과하는 거 없애주고 구축을 팔아라. 라고 나오면 그 순간에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훅 꺼질 수도 있어요. 내년에. 기억을 해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 물론 그 끝에 부동산이 뭐 힘들긴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정책 바뀌면서 확 꺼져버렸죠. 한동안 헤맸습니다. 네, 네. 부동산 가격. 정책 바뀌면서. 정책 효과가 틀림없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 이제 그거고요. 주식 시장은 들어가야죠. 아 그래요? 네, 들어가야죠. 주식시장은 들어가야죠. 근데 주식시장도 저는 23년이 위험하다고 보는데 주식시장 꺾이는 신호는 채권은 잘 알잖아요. 장단기 금리, 단기 금리 올라가고 장단기 금리 차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 꺾이는 네. 신호잖아요. 그때 보시면 GDP 갭을 보시면 GDP 갭이 플러스 갭입니다. 저는 우린 실물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GDP 갭이 플러스란 얘기는 과열이라는 얘기죠. 명목 GDP가 잠재 GDP, 실질 GDP가 실질 GDP가 잠재 둘 다 실질로 계산을 하는데 네. 실적 GDP가 잠재 GDP보다 위로 올라가 있는 그게 GDP 갭이 플러스다. 그거는 경기가 과열이네요. 과열이죠. 그게 한 2, 3년 지속되면 그 다음에는 이 과열된 수요가 꺾이면서 시장이 꺾이는 거거든요. 기업 실적도 나빠지는 거고. 그게 채권 시장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장단기 금리 차가 붙거나 역전되는 형태로 나타나죠. 네, 네, 네. 거의 똑같이 가요. 그건. 그래서 보시면 2008년 그 주식시장이랑 뭐 이게 리만 사태 터지고 하기 전에 2006년에 벌써 부동산 시장은 꺾이는 신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2006년 중반부터 부동산 시장 꺾인다 얘기를 계속 경제연구원 쪽에서는 연구소 쪽에서는 계속 경고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 꺾인 건 2008년 가서 꺾였죠. 터졌죠. 근데 그때도 보시면 한 3년 정도 GDP 갭이 플러스 갭이었었어요. 그때도. 네. 요번에 하여튼 모든 버블 터지기 직전에는 항상 GDP 갭이 플러스 갭인 상태가 몇 년 갑니다. 버블 터지기 전에. 네. 그리고 그 상태가 얼마나 가냐면 바로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가 붙은 채로 한 1년, 2년 가면서 주식시장은 꺾여버리잖아요, 벌써. 먼저 꺾여 내려오죠. 근데 요번에는 제가 뭐 때문에 23년을 사실은 또 위험하다고 보냐면 요번에도 19년, 20년이 GDP 갭이 플러스였었어요. 2019년, 20년, 작년, 재작년이 그렇죠. 플러스였다. 예. 그게 플러스 갭이었던 거는 이유가 뭐냐면 그 트럼프 때문에 우리 그때 트럼프 저기 경기 부양책 가가지고 이게 나중에 독이 되네 마네 얘기 한참 했었어요. 주간 전망대 하면서. 네네. 그때도 했는데 2년이 플러스 갭이에요. 19년, 20년이 채권 시장은 장단기 금리 차 붙어버렸을 때고 그때가. 18년, 19년 말씀이신 거죠? 2020년. 18, 19. 그쵸, 예. 그러니까 네. 작년은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니까. 야작이 18, 19. 났었고 18, 19가 붙었잖아요. 장단기 네, 금리 네, 차 네. 맞죠? 그때가 둘 다 플러스 갭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한 1, 2년 더 갔으면 지가 알아서 꺾어질 거였었어요. 경기가. 주식시장도 꺾이고 다 꺾일 거였었어요. 그런데 전부 코로나 핑계 대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확 죽으면서 이 실물 시장에서 과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실물 시장에서 과열이 길어져서 그게 꺾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산업구조 조정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과열로 정상이 이만큼인데 과열로 이만큼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설비 확장을 하죠. 네. 설비를 왕창 확장해서 가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수요가 됐다. 수요가 반토막으로 꺾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초과 공급 설비 어떻게 돼야 돼? 구조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2011년까지 조선업 초호황 갔다가 조선산업이 싸그리 구조조정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철강산업도 또 지금 10년째 고생하고 있잖아요. 다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2년 과열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자동으로 꺾여줘서 요번에 공급 사이드에 구조조정이 없었어요. 네. 네. 예. 공급 사이드 구조조정 어디 있었냐? 뭐 여행업 쪽은 있었죠. 근데 여행업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거든요. 그쪽 좀 있었고 그거 아니면 자영업이 타격을 받은 거고 나머지 산업들은 공급 사이드 쪽에 구조조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네.
그러면 공급이 2018, 2019년도에 과열된 상태에서 그냥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끝나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어느 순간에 수요가 픽픽 올라와서 수요 쪽에서 이제 견인하는 게 오기 시작을 하면 네. 그러면 이제 과열 상태로 곧바로 다시 들어가요. 그때는 공급 사이드에 저 뭐 연준 인사들이 흔히 말하는 병목 현상이 좀 길어질 거니까 아니, 병목은 이미 좀 있으면 끝나고. 좀 있으면 끝나고 실제로 수요가 과열로 과열로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이 공장이 완전히 다 돌고 모자라서 이제 막 증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우리 경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기 침체가 항상 나쁜 거 아니잖아요. 경기 침체 때 이게 부실한 기업들 싹 없애주고 구조조정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달릴 때 다시 달려야 잘 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구조조정 하나도 안 하고 이 상태에서 계속 가면서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서 이 공급 사이드가 또 팽창이 돼 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꺾일 때 많이 꺾일 텐데 저는 걱정은 보복 소비를 걱정을 해요. 그래서 보복 소비. 네. 저축률 무지하게 늘었죠. 박정희 본부장은 맨날 숫자 보잖아요. 미국이 특히 많이 늘었죠. 많이 미국이. 늘었죠, 저축률이. 그 저축률이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저축률이 19%까지 갔었습니다, 이번에. 갔다가 지금 한 10%대 여전히 있는데 미국이 장기 평균이 5% 저축이잖아요. 이게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너 니들 나가서 마음대로 써? 놀아? 하는 순간에 그게 소비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소비 쪽에 수요가 견인하는 버블이 터질 거거든요. 그게 터지면 그게 이제 과열이 오면 이게 어느 정도 한 1, 2년 가면 꺾일 텐데 언제 꺾이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빠른 속도로 인상이 되면 꺾이죠. 금리가 빨리 올라오면 꺾입니다. 왜냐하면 머니무브가 빨리 일어나니까. 전 그거를 걱정해서 23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미 보복 소비는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뭐 예전에 본부장님 방송도 제가 나가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었으니까. 네, 근데 네, 네. 그때 제가 이해했던 건 뭐냐면 2023년까지 버블이 더 커져서 네. 그래서 그때 터진다였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하신 거죠.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지금부터 이제 아니, 주식시장은 아니죠. 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우리 주식시장은 한국장님의 견해는 그러니까 GDP 갭이 마이너스 상태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더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더 가는데 그거는 이제 더 큰 버블이다. 그래서 네, 그 그렇죠. 버블이 2023년에 꺼질 거다. 이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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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까지 아직 좀 남았는데. 우리 그냥 뭐 저기 공부하시고 그냥 논문만 쓰시는 우리 한상원 박사님이 아니시니까 네. 늘 보면 이렇게 발을 담그시니까 작년에 많이 버셨죠 주식에. 작년에 많이 벌었죠. 금년에는요. 금년에는 약간 플러스 상태예요. 약간 플러스 상태. 그러니까 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딱 한 종목만 가지고 팔고 사고 했거든요. 한 종목만? 한 종목만. 뭔데요 혹시? 아, 그건 지금 뭐 여기서 얘기하기 그렇고 저긴 알아요 뭔지. 뭔지 아는데 네. 작년에는 뭐 수익률이 작년에 전 초반에 확 들어가지 않고 나눠서 들어갔어요. 몇 달 동안. 한 5월부터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좀 뿌연 안개 좀 가시고 5월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한 8월 정도까지 나눠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 한 70% 정도 수익률을 냈는데 네. 올 초에 한번 장이 심하게 꺾일 거로 예상을 하고 난 2,700 갈 줄 알았거든요. 올 초에. 우리 다 2,800 간다고 생각했었잖아요. 다들. 그래서 한번 팔고서는 다시 이제 주식수 불려서 다시 사자. 그래서 주식수 10% 줄였어요. 예. 안 꺾여서. 그랬는데 그래서 비싸게 샀죠 사실은.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 산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여전히 위에요. 그래서 현재 여전히 플러스 상태죠. 그런데 수익률은 굉장히 나쁘죠. 올해. 그 본부님 제가 이게 예. 재밌는 게 지금 우리 채팅방에 몇 분이 그 한 종목이 뭔지를 갖다가 말씀들을 나누고 계세요. 아, 그래요? 이게 뭘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유튜브 올라온 것만 보지 마시고 아예 채팅방을 동시 라이브로 보시면은 이 한 종목도 대충 감 잡으실 것 같습니다. 네, A로 그러겠죠. 시작하는 종목 같은데. 그리고 한번 진짜 그러면 우리 1, 2부에서도 나누고 했는데 네. 지금 어제 오늘 뭐 온통 뭐 경제 신문이고 경제 채널마다 난립니다. 외국인이 파네 마네 뭐 네네네. 그러면 뭐 우리 박사님은 증시 갖고는 큰 걱정은 안 하시는 거네요. 전 증시가지고 전혀 걱정 안 해요. 미국도 괜찮고요. 이거 좋다고 봐요. 왜냐면 아직
아직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꺾이질 않았는데. 실물 경기가 꺾이지 않았는데. 그러면 실물 경기가 이제 회복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러고 금리 올리는 것도 아직 멀었고.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어요. 버블은 항상 한번 실적 잠재 이제 GDP 갭하고 주식 그 주가 꺾이는 거 한번 같이 보세요. GDP 갭 플러스 갭 한 3, 4년 이상 나오고 난 다음에 꺾입니다. 항상 짧으면 한 2년, 길면 한 4년. 항상 플러스 갭 나오고 난 다음에 꺾이는데 지금 마이너스 갭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채권 시장 쪽에서 사실 그래서 박정현 본부장 같은 저런 채권쟁이들을 좀 안 좋아하는데 솔직히 오늘 깎게. 예뻐해 주세요. 오늘 깎고 얘기해 줄게. 요새 운영하면서 많이 달라졌을 그런 거예요. 채권쟁이들을 좀 안 좋아하는데. 채권쟁이들은 네. 뭐냐면 지난번에 채권금리 1.77 갔었잖아요. 그러다 1.1까지 내려왔던 네, 거잖아요. 네. 뭐 1 뚫리냐 안 뚫리냐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잖아요. 이 내려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한참 돌았던 게 채권 시장 중심으로 돌았던 게 미국 시장 피크아웃 얘기. 그죠? 장기물 꺾여내니까 피크아웃 아니냐 뭐 이러면서 사실 그게 피크아웃이었어요. 머니 게임 한 거지 채권쟁이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머니 게임 한 거지. 뭐 경기는 뭐 피크아웃이 맞는데. 아 무슨 피크아웃이에요. 이제 아니 미국 경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피크아웃 얘기를 해요. 아직 멀었어요. 가려면.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의 굴곡은 있을 수 있는데 좀 긴 관점에서 놓고 보면 실물 경기는 아직 우상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전 중국 경기가 꺾였다 그러면 난 그건 동의. 중국은 꺾였죠. 그건 다 동의. 그런데 중국도 사실은 이제는 바닥이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 황제 등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 조금 약간 반론 같은 게 있는데. 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진핑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시진핑이 뭘 고민할까 생각해 보면 내년에 그 북경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일본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빨리 그 코로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이거 뭐 엄청나게 돈은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적자 볼 것 같아서 저거가 통제하면 통제가 되나? 중국은 되죠. 중국 되죠. 그러니까 중국 요즘 보면 확진자가 느는데 사실은 뭐 100명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은 다시 막 그 통제하고 뭐 그냥 이런 거 가둬버리잖아요. 박정현 네. 박사님은 중국이 발표하는 뭐 사망자든 확진자든 뭐든 GDP든 숫자를 믿으셔? 아니 믿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 추이 자체는 그렇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공동 MC를 그렇게 공격하시니까 아니 오늘 뭐 약간 저한테 물고 패널한테 물리는, 그러시면 나 이해를 하겠는데.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시진핑한테는 경제보다는 오히려 네. 이 코로나 방역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따지면 내년까지는 계속 경제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그렇고 네. 오히려 어떤 그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경제를 조금 희생해 가면서 코로나 쪽에 더 신경 쓰면 당분간은 중국 경제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규제하고 그러는 거는 그 모든 정보를 당이 독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누군 그렇게 해야 돼? 행복한 통제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행복한 통제사회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래서 이제 숨은 배경 그런 거고 또 동시에 그런 것 때문에 교육 이런 거 잡고 이러면서 어디를 잡냐면 뭐 상해방, 패자당 뭐 이런 거 잡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돈줄을 확 잡아버리는 것도 있고 정치적인 정적들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림수가 들어가서 하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경기가 이게 꺾이게 놔둘 수는 없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게 옛날에 클린턴이 한 얘기 있잖아요. 모든 게 결국은 다 경제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 경기가 19.8인가 갔다가 지금 7.9인가 떨어졌잖아요. 네. 반토막도 더 떨어졌죠. 3분기는 2-3% 정도. 그러니까 저 상태를 그냥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정책적 변수가 틀림없이 중국 경기를 떠받칠 거고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분기쯤부터는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해서 지금 나올 거고, 그렇게 치면 중국은 우리보다는 확실히 더 신속하게 강력하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추경하려면은 국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회에 또 얼마나 시끄러워요. 거기 있는 진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입에 발동기 붙인 것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데가 국회잖아요. 우리 셋보다 더하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중국은 시진핑 주석 한마디 딱 하면 그냥 곧바로 네 알겠습니다잖아요. 예. 당이 정하면 우린 따른다. 예. 그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의 바닥을 그냥 놔두면 내려갈 텐데 그냥 내려가게 놔두질 않을 거다. 그래서 경기가 4분기 정도부터는 좀 좋아지기 시작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만 어쨌든 간에 미국은 경기 좋아. 한참 더 좋아져야 돼요. 한참 더 좋아져야 된다. 네. 오늘 우리 또 뭐 우리 예전부터 우리 주간 전망대 아주 올드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뭐 한상원 박사님이 예전에 주간 전망대 진행하실 때 진행만 하신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패널들 중에 개념 없는 소리 하거나 약간 좀 틀린 얘기 하다는 혼도 많이 나고 했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습니다. 뭐 박종윤 박사 뭐 우리 한상원 건드리가 겁이 납니다. 툭 건드리면은 막 쏟아져 가지고 일단 또 저희 이렇게 주간 전망대에 우리 한상원 박사님께서 또 물꼬를 터주셨으니까 이제 박사님 또 일정 되시고 할 때 또 모셔서 이것저것 막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저도 하나 더 할게요. 오케이. 하시고 하나씩만. 예. 네. 미국 쪽 뉴스 보면은 무슨 뭐 1조 달러가 통과됐네 하다가 뭐 바로 또 뭐 3조 달러가 가겠네 뭐 이런 네.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렇죠. 그거 가능성 어디까지 보십니까? 현실화되는 가능성을. 일단 1조 달러는 통과됐잖아요. 아니 하원 안 됐잖아요. 통과돼요, 그건. 하원은 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장악 안 해도 그거는 그 양당 간에 협의를 해서 노출한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통과되고요. 다음에 한 가지는 미국 의회는 우리나라 국회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네. 네. 야당이 다수당이어도 대통령이 하겠다는 게 자기들 이념에 어긋나지 않으면 도장 찍어줍니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네. 우리하고 달라요, 그게. 근데 지금 이념적으로 서로 만나요 지금. 그 1조 달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의 인프라의 경쟁력을 복원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오케이 하는 거고 특히나 그거는 공화당이 좋아할 정책이잖아요. 공급주의 정책. 그런데 민주당이 들고 나온 거잖아요. 참 웃겨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이 좋아할 정책을 갖고 나오고 보호무역.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공급주의 정책을 갖고 나온 거잖아요. 인프라 경쟁력을 위해서 투자한다. 그건 공화당이 좋아할 정책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무조건 간다고 보시고요. 그 3조 달러는 그 공화당을 통과하기가 힘드니까 단독으로 가는 루트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야 그게 우리 단독으로 무슨 뭐 예산 조정 활동인가 뭐 그런 걸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약간 뭐 반론도 나오고 이런가. 그러죠. 그러니까 전 3조 달러는 그나저나 근데 박사님 지금 박사님 보시기에는 저 미국 지금 요새 예전에 알고 계시던 미국 경험하시던 미국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 안 드세요 요즘? 어떤 면에서 그러시죠? 제가 보기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긴 한데 특히 어떤 면에서 그렇게 물어보시는지. 뭔가 미국이 좀 영이 안 쓰는 느낌 안 드세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네, 근데 지금 영을 다시 세우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는 거잖아요. 나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이 서고 안 서고 문제는 뭐 우리가 굉장히 미국의 영이 서는 순간 우린 굉장히 힘들어진다. 미중 간에. 네,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 영이 안 섰던 트럼프 대통령 때가 우리는 훨씬 편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케이. 네. 네. 자 이제 네, 제가 빨리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트리플 버블을 많이 얘기하셔서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있는데 네.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 질문 딱 드릴게요. 그냥 포지션이 지금 중립이라고 한다면 네. 2023년 트리플 버블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부터 23년을 그 커가는 버블을 편승해서 기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23년 이후에 버블이 터질 걸 감안해서 지금부터 리스크 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은 이 주식 쪽보다는 부동산 쪽이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부동산을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금을 쌓아라. 그리고 다음에 올 기회를 대비해라. 이제부터 부동산 시장은 현금이 왕인 시장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쌓아가지고 가는 게 좋다.
주식 시장은 지금 들어가 있어야죠. 리스크 온이죠. 지금이라도? 이번에 조정은 좀 지나고 그 단기 조정은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주식시장 이번 주 박살 났잖아요. 네. 이번 주 박살 난 이유를 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주 초에는 테이퍼 텐트럼이었고 테이프 텐트랑 네, 주 중반부터는 모간 스탠리 텐트럼이고 모간 스탠리. 네. 그러니까 주 초에는 지난주 말에 나온 미국의 고용이 고용 지표. 나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네. 9월부터 그 재난지원금 중단하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9월 그때 와서 갑자기 일자리 찾을 수 있어요? 뭐못 찾으면 실업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용이 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업의 구인 수가 지금 1,000만 명이 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오면 곧바로 취직이 돼요, 이제. 그래서 9월까지 이런 고용도 쭉 갈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 오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시장 반응 나오는 거 보니까 테이퍼링에 베팅을 했잖아요, 미국 시장이 보면. 근데 이번 테이퍼링은 한참 오래전부터 예고했던 테이퍼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번에 테이퍼링 텐트럼은 저는 오래 안 갈 거라고 봐요. 그때 뭐 2013년에 간 것처럼은 안 간다. 네. 그리고 요번 오늘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외국인 매도 규모를 보시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판 금액하고 똑같아요. 네. 딱 그만큼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테이퍼링으로 판다는 것보다는 지금 모건 스탠리 텐트럼으로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럼 다른 모든 주식은 왜 다 시퍼렀냐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으려면 선물 먼저 때려놓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선물 때리니까 다른 거 다 영향을 받죠. 그래서 난 그 수목금은 이미 삼성전자의 텐트럼이지 네. 테이퍼 텐트럼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테이퍼링 텐트럼 차원에서 때린다 그러면 좀 뭐 할 말은 없겠는데 그게 아니고 저게 모건 스탠리 때문에 때리는 거라면 삼성전자 비중 얼마나 줄일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비중 줄이고 나면 끝나지 않겠나 생각이고요. 그러면 결국 외국인 매도는 삼성전자가 싸 보이면 다시 사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하이닉스잖아요. 하이닉스 지금 매도 물량 확 줄었어요. 네. 하이닉스 싸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